우리 은주 잘 부탁해. 나만 가면 학교 꼭 보내줘. 얼른 가. 압록강 한가운데서 민철의 발이 미끄러졌고 옆에서 수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호흡을 빼앗아갔고 어둠 속에서 강 건너편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는 이 강을 민철은 반대 방향으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자유가 아닌 감옥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민철은 대답 대신 가방 속 사진을 만졌습니다. 13살 소녀가 웃고 있는 사진, 그의 딸 은주. 위장 결혼까지 해가며 이 강을 건너는 이유, 모두가 빠져나오려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온 딸을 데리러 가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중국 단둥의 낡은 여인숙 2층 복도 끝 방에서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45살 남자 민철은 창틀에 팔꿈치를 기댄 채 압록강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강 건너편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담배재가 떨어지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창밖 풍경을 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고 문을 열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비닐봉투를 들고 서 있었고 복도를 한번 살피더니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나왔어요. 이제 당신은 중국 조선족 상인이고 북한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브로커는 비닐봉투를 탁자에 내려놓고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철은 창가에서 탁자로 다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장결혼 신청서, 중국 조선족 자치구 발급 도장이 찍혀 있었고 상대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32살, 함경북도 출신. 여자 쪽도 탈북 루트가 필요해서 합의했어요. 서로 윈윈인 거죠. 브로커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고 민철이 라이터를 건넸습니다. 담배 연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달 안에 국경 넘어야 해요. 중국 공안 단속이 요즘 세지고 있거든요. 민철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결혼 날짜, 주소, 신분증 번호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여자는 모레쯤 강 건너올 거예요. 민철은 펜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 끝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브로커는 서류를 챙겨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세요. 여자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브로커가 나가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은 침대에 앉아 가방을 끌어당겼고 안쪽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3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눈을 찡그리며 웃고 있었고 뒤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5해 전 사진이었습니다. 민철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을, 웃는 모습을, 자신과 똑같은 눈빛을. 은주야. 그는 중얼거렸고 사진을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민철은 침대 밑에서 커다란 지도를 꺼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가 표시된 지도였고 곳곳에 빨간 펜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바닥에 펼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압록강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단둥에서 북쪽으로 20리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을 건너면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이 나왔습니다. 민철은 빨간 펜으로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단둥에서 시작해서 압록강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온성군을 지나 더 깊숙이 북한 내륙으로 탈북자들이 그리는 화살표와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모두가 남쪽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그는 북쪽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는 사진 속 딸에게 속삭였고 지도를 접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강 건너편 북한 땅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철은 담배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담배 연기는 창문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고 브로커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지도를 펼치고 루트를 확인했으며 낮에는 중국어 회화책을 읽었습니다. 조선족 상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관리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여자 왔어요. 지금 1층에 있어요. 민철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5해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내려가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강을 건넌 것이 분명했습니다. 브로커가 민철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민철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진 씨?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 씨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위로 올라가요. 둘은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구석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젖은 옷을 손으로 짜기 시작했고 물이 바닥에 고였습니다. 민철은 옷장에서 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수지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고 민철은 창가로 가서 등을 돌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자유로 갈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입안에서 쓰디쓴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유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민철이 물었고 수지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끝이에요. 나만 가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록강이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래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잠들었고 민철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탁자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 펼쳤고 손전등을 켰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사진을 꺼내 지도 옆에 놓았습니다. 은주야, 조금만 참아.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그는 속삭였고 뒤에서 수진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은 급히 지도를 접었습니다. 수진이 깨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민철은 손전등을 끄고 지도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고 다시 바닥에 누웠습니다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자국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고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북한 땅을 걷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은주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였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수진이 먼저 일어났고 민철은 이미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해 만에 북한을 떠난 얼굴, 이제 곧 남한으로 갈 얼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민철이 물었고 수진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잤어요. 민철은 탁자 위에 놓인 빵과 우유를 가리켰습니다. 아침 드세요. 브로커가 가져다 줬어요. 수지는 탁자로 다가가 앉았고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빵이 부서지고 단맛이 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었습니다. 민철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수지는 그의 옆모습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어제는 긴장해서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치고는 옷이 너무 깨끗했고 손도 거칠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보통 남한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눈이 반짝이는데 민철의 눈은 그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민철 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탈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철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5해요. 그럼 중국에서 오래 사셨네요. 중국어도 잘하시고요. 여기서 살려면 배워야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고 우유를 마셨습니다만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철과 수지는 같은 방에서 지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철은 낮에는 밖에 나가 브로커를 만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방에서 쉬거나 창밖을 보며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민철이 중국어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억양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심지어 농담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수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탈북자가 아니라고. 나흘째 밤이 됐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민철은 여전히 탁자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살짝 뜨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민철은 가방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지도를 펼쳤고 빨간 펜으로 무언가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민철의 손가락이 압록강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북쪽을 향한 화살표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이라니 왜 북쪽으로 화살표를 그리는 거지? 탈북자라면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왜 북쪽으로 가는 루트를 표시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살짝 움직였고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철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수지는 급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척했습니다. 민철은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보다가 지도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수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민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왜 북쪽으로 가려는 걸까? 탈북이 아니라 입북을 하려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까지 북한으로 끌고 가려는 건 아니겠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철에게 서류 몇 장을 더 건넸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발합니다. 트럭 준비됐고요. 국경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에 맞춰서 넘어갈 거예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고 브로커는 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비 잘하세요. 곧 자유의 땅에 가게 될 겁니다.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브로커가 나가고 방이 조용해졌을 때 수진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민철 씨, 우리 정확히 어느 루트로 가는 거예요? 민철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대로 가면 돼요. 그게 어디예요? 남쪽이죠? 민철은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강을 건넜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수진은 민철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지도를 펼쳤고 북쪽 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그 사진이 궁금했습니다. 누구의 사진일까? 왜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는 걸까?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새벽에 찾아와 둘을 깨웠습니다. 준비하세요. 트럭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민철과 수진은 짐을 챙겼습니다. 민철은 가방 하나뿐이었고 수진도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둘은 여인숙을 나와 골목으로 갔고 낡은 화물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트럭 뒤편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국경까지 몇 시간 걸릴 겁니다. 민철이 먼저 올라갔고 수진이 뒤따랐습니다. 좁은 화물칸 안에는 낡은 담요 몇 장이 깔려 있었고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닫았고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트럭 엔진이 걸렸고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은 민철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제 곧 국경을 넘게 될 것입니다. 자유로, 남한으로,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수진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만 민철의 지도에 그려진 북쪽 화살표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수진과 민철의 몸이 부딪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은 민철의 옆모습을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그의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창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고 그 빛을 따라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수진은 담요를 몸에 감았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 씨, 네. 저희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거예요?
민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국경 쪽으로요. 그건 알아요. 근데 정확히 어느 방향이냐고요. 어둠 속에서 민철이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창틈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루트대로 가고 있어요. 그 루트가 남쪽 맞죠? 수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진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남쪽 맞아요. 민철의 대답은 짧았고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시간 감각을 잃어갔고 어둠 속에서 민철의 존재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민철 씨, 당신 진짜 탈북자 맞아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돌렸고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중국어도 너무 잘하시고 이 루트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민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다고 했잖아요. 살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해요. 탈북자들은 보통 남한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당신은 희망이 없어 보여요.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요.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밖을 봤고 희미하게 보이는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진 씨, 민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 믿어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요? 제가 당신을 남한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믿어요?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대답하자면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믿어야죠.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민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숨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기로 했죠. 그 말이 왜인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담요를 더 꽉 감쌌고 트럭의 덜컹거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더 갔을까? 트럭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뒷문이 열렸고 차가운 공기가 화물칸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주변은 온통 숲이었습니다. 내리세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고 민철이 먼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내렸고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민철이 그녀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브로커는 숲속 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국경 철조망이 나와요. 10리 정도 남았어요. 새벽 교대 시간을 노려서 넘어가면 돼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고 가방을 메었습니다. 수진도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전등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수비대 군견들이 밤에 순찰 돌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철이 손전등을 받아들었고 브로커는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고 트럭은 왔던 길로 사라졌습니다. 숲은 고요해졌고 바람 소리만이 나무 사이로 흘렀습니다. 가요. 민철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고 수진이 뒤따랐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좁은 길을 비췄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땅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수지는 민철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빨랐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수진이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북두칠성이 보였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별자리였습니다. 수지는 그 별을 보며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방향이 남쪽이 아니라는 것을. 민철 씨. 수진이 불렀고 민철이 멈춰 섰습니다. 왜요? 수진은 남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밝은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저쪽이 남한 쪽이죠? 민철은 수진이 가리킨 방향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정반대 방향인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북두칠성이 떠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린 저쪽으로 가야 해요.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가 땅에 떨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긴 북한이잖아요. 목소리가 떨렸고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민철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남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수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북한으로 가려는 건지, 왜 자신을 속인 건지, 도대체 이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탈북자가 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민철은 가방을 내려놓고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사진을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고 그 눈빛이 민철과 똑같았습니다. 내 딸이에요. 민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은 손전등 불빛 아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13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눈을 찡그리며 웃고 있었고 뒤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민철과 똑같았고 웃는 모습에서도 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5해 전에요. 민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사진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탈북했어요. 딸을 데리고 갈 계획이었는데 중국에서 붙잡혔어요. 공안한테요. 수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자신을 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라는 이름이에요. 그때 13살이었죠. 공안이 우릴 붙잡았을 때 나는 은주를 먼저 도망시켰어요. 내가 잡히는 동안 강으로 뛰라고 했죠. 민철은 사진을 다시 가져가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근데 은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한테 돌아왔죠. 아빠 혼자 두고 못 간다고 같이 가자고 울면서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 다 붙잡혔어요. 공안은 나를 북한으로 넘기려 했고 은주도 같이요. 근데 브로커가 돈을 써서 나만 빼냈어요. 은주는 그대로 북송됐죠. 민철의 손이 떨렸고 사진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살았어요. 중국에 남아서 돈을 벌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남한으로 갈 준비를 했죠. 근데 밤마다 은주 생각이 났어요. 내가 살리고 도망친 딸이, 혼자 북한으로 끌려간 딸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수지는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건네지 못했고 민철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은주를 찾으려고요? 네. 미쳤어요. 탈북자가 다시 들어가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모르세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은주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함경도 친척 집에 숨어 있어요. 아직 수용소는 안 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브로커 통해서 확인했어요. 돈 들여서요. 은주는 아직 살아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철도 그녀 옆에 앉았고 둘은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숲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위장 결혼을 한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네. 중국인 남편으로 위장하면 북한 입국이 가능해요. 탈북자 가족 방문 명목으로요. 물론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수지는 민철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의 얼굴이면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잡히면 죽어요. 은주도 같이 죽고요. 알아요. 근데 가야 해요. 내가 은주를 버리고 혼자 산 5해가 지옥이었어요. 매일 밤 은주 꿈을 꿨고 깨어나면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민철은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고 중국 위안화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브로커한테 주면 남한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수지는 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5해 동안 모은 돈 전부예요. 당신 남한 가서 정착하는 데 쓰세요. 그럼 당신은요? 나는 은주만 찾으면 돼요. 수지는 돈을 밀어냈습니다. 못 받아요. 이건 당신 딸 찾는 데 써야죠.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 찾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찾아서 안아주기만 하면 돼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고 못 나오면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요? 몰라요. 근데 은주 없이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수지는 민철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 남쪽으로 가세요. 이 길로 계속 가면 브로커가 말한 안전 루트가 나와요. 거기서 연락하면 사람들이 와서 데려갈 거예요. 민철은 일어나서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저쪽으로 갈 거예요. 혼자서요.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집어들었고 민철이 내민 돈을 받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한 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돈, 그 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뻗어 돈을 만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민철의 5해가 담긴 무게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철이 말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은 가방을 메고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췄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유로 새로운 삶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사진 속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13살 자신도 그 나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추위 속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습니다. 가족 없이 산다는 게, 혼자 견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민철의 뒷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게 멀어졌을 때 수지는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민철이 간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민철이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수진을 비췄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니까요. 민철이 소리쳤고 수지는 계속 걸어왔습니다. 민철 앞에 섰습니다. 혼자는 못 가요. 왜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텐데요.
수진은 민철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당신이 은주 찾도록 도와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셋이 함께 나오면 돼요. 민철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셋이 나온다고요? 수지는 민철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불가능하면 만들면 되죠. 당신 혼자서 은주 찾아서 나오는 것보다는 둘이서 찾는 게 나을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자유 바로 앞에 있잖아요. 수지는 사진 속 소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을, 웃는 모습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그 아이를. 저도 가족 없이 혼자 살아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민철은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되다니요. 수진은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같이 가요. 은주 찾으러요. 민철은 수진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민철이 다시 물었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결정했어요. 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지도를 꺼내 펼쳤고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빨간 펜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압록강까지 5리 정도 남았어요. 강을 건너면 북한 온성군이고 거기서 함경도까지는 이틀 정도 걸려요. 수지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었고 곳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비대는요? 강변에 초소가 있어요. 근데 교대 시간이 있어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공백이 생겨요. 그때 건너야 해요. 민철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밤 10시였습니다. 6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강변 근처에서 숨어 있어야 해요. 움직이면 군견들이 알아차려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따리를 다시 챙겼습니다. 민철이 앞장섰고 둘은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점점 깊어졌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고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고 수진도 멈춰 섰습니다. 둘은 나무 뒤에 숨었고 숨을 죽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비대 순찰이었습니다. 민철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리라는 신호였습니다. 둘은 땅에 납작 엎드렸고 낙엽으로 몸을 덮었습니다. 차가운 땅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수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가 땅을 밟는 소리, 군견이 땅을 킁킁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최대한 천천히 쉬었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철의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쥐고 있었고 그 감촉만이 유일한 안정감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군견이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렸고 수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 수비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철은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일어났고 온몸에 낙엽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철이 수진의 등에 붙은 낙엽을 털어줬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민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강이 나와요.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30분쯤 지났을 때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민철이 손전등을 끄고 달빛만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강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검고 깊은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강변 근처 덤불 속으로 들어갔고 수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앉아서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땅이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몇 개 보였고 초소인 듯 했습니다. 저기가 북한이에요. 민철이 속삭였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땅을 떠난 지 이제 겨우 열흘이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민철과 수지는 덤불 속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수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철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수진에게 덮어줬습니다. 감사해요. 수진이 말했고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당신이 함께 가주셔서요. 은주는 어떤 아이예요? 수진이 물었고 민철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밝은 아이예요. 힘들어도 웃고 배고파도 참고 그런 아이였어요. 나랑 닮았죠. 민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망쳤어요. 혼자 도망쳐서 은주를 지옥에 남겨뒀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은주를 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살렸나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은데요. 수지는 민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민철은 수진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민철이 일어났고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강 건너편 초소의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에요. 민철이 속삭였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진도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둘은 덤불에서 나와 강변으로 다가갔습니다. 물이 차갑게 흐르고 있었고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옷은 머리 위로 묶어요. 젖으면 안 돼요. 민철이 재킷을 벗어 비닐봉투에 넣고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수진도 따라했습니다. 민철이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벅지를 적셨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들어갔고 물의 차가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민철이 멈췄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강물이 빠르게 흘러 몸을 밀어냈습니다. 민철이 뒤를 돌아봤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민철이 물었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민철은 수진의 손을 꽉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다가 다시 얕아졌습니다. 강바닥의 돌이 발을 아프게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북한 땅이었습니다. 민철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해 만에 돌아온 땅, 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은주 찾으러 가요. 민철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천만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둘은 강변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 땅, 그들이 빠져나오려던 땅, 이제는 은주를 찾기 위해 들어온 땅이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민철은 나무 뒤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수진도 보따리에서 마른 옷을 꺼냈습니다. 민철이 등을 돌려주고 기다렸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젖은 피부를 스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 입었어요. 수진이 말했고 민철은 돌아섰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과 결혼증명서, 중국 조선족 자치구 발급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중국 상인 부부예요. 당신 외가 친척을 찾으러 온 거고 나는 당신 남편이에요. 민철이 설명했고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한자로 적혀 있었고 민철의 이름 옆에 배우자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검문 받으면요? 중국어로 대답해요. 조선어는 최대한 쓰지 말고요. 북한 사람들은 중국인한테 함부로 못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중국어 못하는데요. 민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픈 척해요. 몸이 안 좋아서 말을 못한다고 하면 돼요. 민철은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대고 체온을 확인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당신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의심 안 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철과 수지는 숲을 빠져나와 길로 나갔습니다. 좁은 흙길이었고 군데군데 수레바퀴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온성군 마을이 나와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함경도로 가야 해요. 민철이 앞장서서 걸었고 수진이 뒤따랐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멀리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오가고 있었고 대부분 수레를 끌거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부인 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은 놀랐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민철의 손이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불안을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마을로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둘을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철은 태연하게 걸었고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민철은 중국어 억양으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아내 친척 찾으러요. 노인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얼굴을 찌푸리고 배를 감쌌습니다. 아픈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철이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빨리 친척 집에 가야 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보건소 있소. 거기서 약 얻어가시오. 고맙습니다. 민철은 노인에게 인사하고 수진을 데리고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기 전까지 둘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민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요. 완벽했어요. 수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들킬 뻔했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버스 정류장만 찾으면 돼요. 둘은 길을 따라 걸었고 30분쯤 지나자 작은 정류장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표지판이 서 있었고 함경북 도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민철과 수진도 그들 옆에 섰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 때 낡은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고 민철과 수진도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좁은 복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민철이 수진을 창가 쪽으로 밀어주고 자신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 북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황량한 들판, 낡은 집들,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겨우 열흘 전까지 이곳에 살았는데 이제는 낯선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검문소에 멈췄습니다. 보안원 둘이 올라탔고 사람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심시키는 신호였습니다. 보안원이 민철 앞에 섰습니다. 신분증. 민철은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보안원은 서류를 펼쳐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민철을 올려다봤습니다. 중국 사람이요? 네. 민철은 유창한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보안원은 수진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예요. 친척 찾으러 왔어요. 보안원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보여줘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안원이 받아들었고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수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보안원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디 아파요? 보안원이 물었고 수진은 배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민철이 끼어들었습니다. 배탈이 났어요. 물을 잘못 마셔서요. 빨리 친척 집에 가야 해요. 보안원은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조심해서 가시오. 감사합니다. 민철은 서류를 받아들었고 보안원은 다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고 수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철이 수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반은 왔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반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마을을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됐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작은 마을에 멈췄고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부근이요. 민철이 수진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을은 작았고 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민철은 지도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산 너머로 가면 은주가 있는 마을이 나와요. 수진은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험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내일 아침쯤 도착할 거예요. 민철은 가방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보따리를 들고 뒤따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둘은 산길로 접어들었고 점점 어두워지는 숲속을 걸었습니다. 은주가 있는 곳으로 민철이 5해 동안 그리워했던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고 바위를 타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철의 손이 수진을 끌어올렸고 수진의 손이 민철을 붙잡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산 너머로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 좁은 골목길, 그곳이 은주가 숨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민철과 수진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곧장 은주를 찾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아이를 찾는다면 의심받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둘은 마을 외곽에 빈집을 얻어 정착했고 중국 상인 부부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작은 물건들을 사고 팔며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고 수지는 집에서 옷을 깁거나 밭을 일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철은 조심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탈북자 가족이 숨어 사는 집이 있는지,
어린 소녀가 혼자 사는 곳이 있는지, 친척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가 있는지.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어느 날 한 노파가 귀띔을 해줬습니다. 마을 끝 낡은 집에 친척 할머니와 사는 소녀가 있다고, 5해 전쯤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수가 없고 밖에 잘 안 나온다고. 민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은주를 찾았어요. 수진도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확실해요? 할머니랑 산다고 했어요. 은주 외가 쪽 친척이 그 마을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음 날 민철과 수진은 마을 끝으로 갔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 외롭게 서 있었고 마당에는 시든 배추가 몇 폭이 남아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고 안에서 사람이 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민철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5해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들어가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훌쩍 컸고 얼굴은 여위였지만 민철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은주였습니다. 5해 전보다 자랐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은주가 물었고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억양은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민철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 중국에서 온 상인인데요. 수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이 근처 사는 친척 찾고 있어요. 은주는 수진을 봤다가 다시 민철을 봤습니다. 민철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를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은주라는 아이 아니니?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은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민철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5해 전 압록강에서 찍은 사진, 은주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은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봤고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민철을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갈라졌고 사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민철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터져나왔고 은주도 아버지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5해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움,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너 데리러 왔어. 은주는 아버지의 얼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꿈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철의 얼굴은 진짜였고 따뜻했고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온 거예요? 중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널 찾으러 왔어. 혼자 두고 온 게 너무 후회됐어. 은주는 다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안았습니다. 수지는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만나는 모습, 5해 만의 재회, 그 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슬펐습니다. 한참 후에 민철과 은주가 몸을 떼었습니다. 은주가 수진을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민철이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수진이라고 해. 너 찾는 걸 도와준 분이야.
은주는 수진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데려와 주셔서요. 수진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너 만나고 싶었어. 집안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노파였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민철은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은주 아버지입니다. 데리러 왔어요. 할머니는 민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중국에서 왔다며? 네. 은주랑 같이 나가려고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들키면 다 죽어요. 알아요. 근데 가야 해요. 할머니는 은주를 봤습니다. 너도 가고 싶으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럼 들어와요. 밥이나 먹고 계획 세우시오. 그날 밤 넷은 방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낡은 호롱불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고 민철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흘 후 새벽에 출발할 거예요. 압록강까지 이틀 걸려요. 거기서 강을 건너면 중국이고요. 은주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수비대는요? 피해갈 루트가 있어요. 수진이랑 내가 올 때 확인했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셋이 함께 가면 돼. 서로 도우면서요. 은주는 아버지와 수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5해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보였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요? 민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갈 거야. 꼭. 민철의 말에 은주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5해 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고 민철은 그 웃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셋은 탈출 준비를 했습니다. 마른 식량을 챙기고 옷을 여러 겹 껴입었고 밤길을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은주에게 낡은 목도리를 둘러주었고 수진에게는 약초 몇 개를 쥐어주었습니다. 몸 아프면 이거 씹어 먹어요. 통증이 좀 가라앉을 거요. 출발하는 날 밤이 왔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민철, 수진, 은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고 은주가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흔들었고 그 손이 점점 작아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셋은 밤새 걸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압록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걸었고 수지는 뒤에서 둘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멈춰서 쉬었지만 오래 쉴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국경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압록강 근처 숲에 도착했고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고 셋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저 멀리 철조망이 보였고 초소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기가 국경이에요. 철조망 밑으로 기어서 나가야 해요. 민철이 속삭였고 은주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땅바닥에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민철은 멈춰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이 가까워졌습니다. 민철이 먼저 도착해서 철조망 밑을 살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던 대로 흙이 파여 있었고 그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은주에게 손짓했습니다. 먼저 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비되었습니다. 민철이 급히 셋을 나무 뒤로 밀어 넣었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가 땅을 밟는 소리, 개가 킁킁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쪽 수상해. 확인해봐. 수비대원의 목소리가 들렸고 민철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를 훑고 지나갔고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민철은 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수진은 은주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에게 은주를 밀어주었고 수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뛸 테니까 그 사이에 은주 데리고 강 건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요. 민철은 수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은주 부탁해요. 나만 가면 학교 보내주고 잘 키워주세요. 은주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안 돼요. 아빠도 같이 가야 돼요. 민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지는 것처럼 천천히 오래 쓰다듬었습니다. 은주야, 아빠는 조금 늦게 갈게. 먼저 가 있어. 싫어요. 아빠 없으면 안 가요. 민철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5해 만에 만난 딸을, 이제 다시 보내야 하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가 너 찾으러 온 이유가 뭔지 알아? 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야. 여기서 평생 숨어 살게 할 수 없어서야.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아빠랑 같이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너만 자유로워져도 아빠는 행복해. 수비대원들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10m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은주를 수진에게 밀어주고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 부탁해요. 수진은 은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같이 오자고 해서요.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은주 만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민철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나뭇가지를 밟고 낙엽을 차고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수비대원들이 소리쳤고 손전등 불빛이 민철을 향했습니다. 개들이 짖으며 달려왔고 수비대원들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계속 뛰었습니다. 숲 깊숙이 강과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수진은 은주의 손을 잡고 철조망으로 기어갔습니다. 은주가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수진이 막았습니다. 보지 마. 앞만 봐. 둘은 철조망 밑 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철사가 옷을 찢었고 피부를 긁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빠져나가자마자 강으로 뛰었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1발, 2발, 3발. 은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수진이 은주를 끌어당겼습니다. 가야 돼. 아빠가 우리 보내주신 거야. 둘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삼켰고 은주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수진은 은주를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은주는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은주를 끌었습니다. 가자. 여기 있으면 우리도 잡혀. 은주는 수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은주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북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또 총성이 들렸습니다. 은주가 수진의 등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아빠. 수진도 울면서 뛰었습니다. 민철이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것을, 그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숲을 빠져나갔고 북한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수진과 은주는 브로커를 찾아갔고 민철이 남긴 돈으로 남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그렇게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은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지는 은주의 손을 잡고 모든 과정을 함께 견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으로 받은 집이었고 가구도 몇 개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은주는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었습니다. 은주야, 밥 먹자. 수진이 불렀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은주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어?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물어봐요. 북한이 어땠냐고, 배고팠냐고, 그런 거요. 수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내 이야기는 내 거니까. 근데 대답 안 하면 이상한 애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조금씩 말해도 되고, 천천히 친해지면 돼. 은주는 수진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수진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수진은 은주를 안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너랑 같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 너도 나한테 힘이 되는 거야. 은주는 수진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총소리가 들렸던 순간이 아버지가 자신을 밀어내며 웃던 모습이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은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진이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 내일은 좋은 일 있을 거야. 은주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책상 서랍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5해 전 압록강에서 찍은 사진,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주는 잠들었다가 다시 깼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꿈,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달려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컵에 담긴 차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다가가자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잠 안 와?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생각나? 수진이 물었고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맨날 생각나요. 아빠가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만 해요. 수진도 민철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자신과 은주를 살리기 위해 달려갔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생각나. 민철 씨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빠 다시 못 만나는 거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은주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모르지. 근데 희망은 버리지 말자. 아빠가 살아계실 수도 있어. 정말요? 응. 세상에는 기적도 있잖아. 우리가 여기 온 것도 기적이고. 은주는 수진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어딘가에 민철이 있을 거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학교에 갔습니다. 수지는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작은 전자부품 공장이었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지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은주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은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 생겼어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어떤 애인데? 지수라고 착한 애예요. 저한테 북한 얘기 안 물어보고 그냥 같이 놀자고 했어요. 잘 됐다. 좋은 친구 만나서. 저녁을 먹으며 은주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과목이 어렵고 어떤 선생님이 친절하고 급식이 어땠는지. 작은 일상들이었지만 은주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밤에 은주가 방에 들어간 후 수지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민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보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썼습니다. 민철 씨, 은주 잘 키우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생겼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힘들 때도 있지만 은주 보면 힘이 나요. 당신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수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함께 매주 한 통씩 쓴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은주는 학교에 더 잘 적응했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어느 날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언니 봐요. 100점이에요. 수지는 성적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은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오면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은주는 성적표를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사진 옆에.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오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첫눈이 내렸습니다. 수진과 은주는 창가에 서서 눈을 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쌓였습니다. 예쁘다. 은주가 중얼거렸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도 이 눈 보고 계실까? 은주는 창문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수진도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이 어디선가 같은 하늘을 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은주는 학교 가기 전에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눈사람이었고 수진이 나뭇가지로 눈과 입을 그려줬습니다. 이거 아빠예요. 은주가 말했고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둘은 눈사람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었고 은주는 처음으로 꽃구경을 나갔습니다. 수진과 손을 잡고 걸으며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웃었습니다. 여름에는 매미가 울었고 은주는 학교 친구들과 수영장에 갔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수진이 격려해줘서 용기를 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졌고 은주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어 책상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은주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늘었고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지수와는 제일 친한 친구가 됐고 함께 도서관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은주는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주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 계란말이도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학교에서 진로 상담했어요. 은주가 말했고 수지는 국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얘기 나왔어? 선생님이 사회복지사 어떻겠냐고 했어요. 제가 사람들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공감 능력도 좋다고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좋은데? 은주한테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탈북자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가족 잃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고 싶어요. 수지는 은주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은주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민철이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들으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서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힘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잘 사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공장에서 승진 제안받았어. 관리직으로요. 은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대박이에요. 당연히 하셔야죠. 급여도 오르고 일도 조금 편해진대. 그럼 은주 대학 등록금 모으기도 좀 수월할 것 같아. 은주는 수저를 내려놓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알바도 할 수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도 행복이야. 저녁을 먹고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그대로 있었고 그 옆에 성적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좋은 성적들이었습니다. 수학 100점, 국어 98점, 영어 100점. 은주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민철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언니가 저 진짜 잘 돌봐주고 있고요.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도 재밌어요. 아빠 보고 싶지만 슬프지만은 않아요. 아빠가 저한테 준 이 자유를 정말 소중하게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사회복지사 되면 아빠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그게 아빠한테 보답하는 거겠죠? 은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수진이 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주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언니도 아빠 기다려요? 수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응, 매일 밤 이렇게 기다려. 언젠가 문을 두드리실 것 같아서. 정말 올까요? 수지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의 눈에도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모르지. 근데 희망은 가지고 싶어. 이 세상에는 기적도 있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둘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어디선가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와 수진에게는 특별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자유의 소리, 평화의 소리,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은주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행복하자. 아빠가 우리한테 준 이 삶을 행복하게 살자. 그게 아빠한테 보답하는 거야. 은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언니도 행복해야 해요. 너만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날 밤 은주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민철은 멀리 언덕 위에 서 있었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대신 앞을 가리켰습니다. 밝은 빛이 있는 곳을, 수진이 서 있는 곳을,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은주가 다시 민철을 보려고 뒤돌아봤을 때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은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잘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놓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는 길,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그친 후에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북쪽도 같은 하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디선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공장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은주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고 은주가 깜짝 놀라며 좋아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기억했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 은주 생일인데 18살이잖아. 촛불을 켜고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를, 어디선가 건강하시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수진 언니가 행복하기를,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며 은주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 데려와 주시고 키워주시고 가족이 돼주셔서요. 언니 없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어. 너는 내 희망이야. 우리 서로한테 가족이야. 진짜 가족.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주와 수진은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북쪽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저 별 정말 예쁘다. 은주가 말했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보내신 별 같아. 우릴 지켜보시는 것 같아. 둘은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창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어디선가 민철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은주와 수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언젠가 이 별을 보며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거라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창문에 부딪혔다가 녹았습니다. 계절은 또 돌아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은주는 자라고 수지는 늙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민철을 기다리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불빛,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불빛들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은주와 수진의 불빛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슬프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런 불빛이었습니다. 은주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꼭요. 수진도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은주의 손 옆에 민철 씨, 은주 잘 키우고 있어요. 당신 딸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어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둘의 손이 겹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북쪽 하늘 너머로 그들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고 그 사랑이 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 희생이 누군가의 미래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민철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지만 은주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라는 또 다른 인연이 그 선물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부모님의, 선생님의, 친구의, 낯선 누군가의 희생 말입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은주처럼 그 사랑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답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